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정책의 주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러니까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꼭 나쁜 부분만 있는가? 막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상승, 예를 들어서 연간 주택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률 수준이라든가 또는 경제 성장률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해 간다고 한다면 뭐 시장에 큰 충격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역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주택 시장은 일반 경제보다는 그 변동성이 훨씬 심합니다. 우리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한국은행 등에서 일반 경제 예측을 하잖아요. 연간 경제 성장률이 가령 금년의 경우는 뭐 2% 성장하겠다 또는 뭐 마이너스 1%가 되겠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예측치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가령 금년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주택가격이 한 2, 3%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도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경제의 변동성에 비해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락하는 경우, 특히 상승하는 경우에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간단히 한번 봐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재산 효과, 소위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재산 효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내 자산이 그만큼 늘어났다.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당장 돈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소비 지출을 늘리는 경향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생산 자체도 늘어나면서 국민소득도 증가되고 경제도 성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우리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중요한 담보물로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토지 가격이 가령 올라간다. 집가가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사업 확장하는데 이렇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 확장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요? 일자리 창출도 되어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상승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부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본다고 한다면은 이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요소, 기업이 생산 요소 할 때는 뭐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생산 요소를 들잖아요. 근데 생산 요소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산 요소 비용이 증가되면은 결국은 기업은 경쟁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 연구들을 봐보면은 집가 상승률이 가령 1%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이 가령 GNP나 GDP로 성장률을 보면은 그게 0.12% 정도 감소한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 최근의 연구들도 봐보면은 비슷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간 예를 들어 10%, 20% 상승한다. 작년의 경우에 2020년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 상승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수도권의 경우 상승률이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급등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은 부동산 투기가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쪽으로 흘러가야 될 자금이 어떻게 해요? 투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국민 경제 전체의 자금 흐름이 왜곡이 발생하고 그럼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특히 주택 같은 경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단지 기업이 생산성 문제뿐만 아니라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 주거비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거비용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럼 급락을 했을 때는 어떤가? 급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급락이 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격 떨어지니까 좋겠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 급락했었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주택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해도 집이 팔려나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이런 주택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고 거기에 또 일하는 일자리들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또 역시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가격의 변동,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는 항상 호황, 쇠퇴, 불황 회복들의 사이클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변동폭을 정부는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켜주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폭을 최소화시켜주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폭을 최소화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막 그런 점에서 봐보면 급등의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부동산 하면 이제 토지, 주택들을 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접하고 있는 건 토지가격 상승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부동산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토지, 주택이 되는데 만일 토지가격이 상승했다.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 주택의 생산 요소인 택지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가계의 주거비 지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주거비 지출 증가된다는 얘기는 우리 실질 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데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면은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임금 그 요구에 따라 인상 요구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이 생산비 증가가 나타나고 기업이 생산비가 증가됐을 경우 기업은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럼 생산 자체도 줄어들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일자리도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한 측면 주거 측면에서 봐본다고 한다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중산층 이하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주거비 증가로 인한 그런 생활고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책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식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놓고 보면은 주식 투기는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부동산 투기는 꼭 이렇게 문제시하는가? 최근 보면은요, 작년 2019년 초 대비했을 때 지금 종합주가지수 봐보면은요, 코스피 2배 정도 이상 올랐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도 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은 작년에 올라갔던 것이 20% 이내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는 또 왜 이렇게 문제 삼는가? 그건 이제 주식 투기가 일어났다 그러면 주가 상승이 됐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이 자금 조달의 주 원천은 뭐예요? 주식을 팔아서 자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그 채권 발행해서 타인 자본 조달하는 방법, 금융기관 차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식 발행하기가 용이해져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기업의 시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에 비해서 부동산 투기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택지비 인상이 되고 주택 가격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생산 자체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 마련이 어렵고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그 정책적 측면에서 난개발이라든가 환경 파괴라든가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난개발에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난개발이 이루어진다.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등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령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기반 시설, 공공시설 없이 이렇게 집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됐을 때는 사회 외부 불경제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는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내라. 아니면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주택을 공급하든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라. 이런 개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환경 파괴적인 난개발. 예를 들어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든가 또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든가 이런 개발들에 대해서는 단속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키는 개발이 되겠는데 우리 흔히 이제 external effect에서 외부 효과라는 얘기들 하는데 외부 효과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런 대가를 주고받은 것 없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나 이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로 나누는데요.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뭐 개념을 좀 경작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생산자의 생산 활동이 다른 생산자나 또는 소비자, 사회에 피해를 주지만 그 피해를 주는 생산자가 피해를 보는 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럼 피해를 주는 생산자가 있으면 피해를 보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서 주택개발을 하면서 택지개발하고 주택개발하면서 가령 경관 훼손시킨다든가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피해를 보는 자에게 피해를 보는 국민들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 불경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낮은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량을 많이 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렇지만 많은 생산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산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 불경제 방지를 위한 장치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시키는 등의 개발 영향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 토지 이용 규제를 하고 이런 정책적인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들이 많이 되어 왔던 게 수도권 인구 집중이 많이 돼 가고 있으니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법들도 많죠. 이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하면 왜 이렇게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가? 막 강화함에도 불구하고요. 작년 자료를 보면은 전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작년 기점으로요. 그전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수도권 인구가 47% 정도, 비수도권 인구가 53% 이렇게 되던 거예요. 지금 이제 수도권 인구가 더 많은 상황까지 가는데 그렇게 규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으로의 과잉 집중이 문제가 꼭 되는가? 꼭 나쁘기만 한가? 아니면 좋은 점도 있는가? 여러 가지는 물론 고려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집중이 문제가 되는가 관련해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혼잡 및 과밀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또 특히 서울로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게 되면 교통 혼잡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럼 이제 도로 확장이라든가 하게 될 겁니다만은 하더라도 역시 교통 혼잡이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과거 자료 한번 봐보면 이 교통 혼잡 비용이 2005년에 23.5조 원 이렇게 발생하던 게 2015년 자료에 보면 33.3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치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분석해 본 다음 40조 원은 넘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혼잡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로 이런 과잉 집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이건 외부 불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외부 불경제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다. 외부 불경제를 유발시켰으면 유발시키는 주체 측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보상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 수도권으로 과잉 집중 현상이 꼭 나쁘기만 한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규모의 경제, 우리 경제학성이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건 시설 규모를 계속 증가시켜가면
평균 비용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 단가가 저렴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규모의 경제 이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이 되면 생산물의 가격도 더 낮은 수준에서 공급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니까 수도권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그런 혼잡 과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 문제를 걸어서 그 적정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하는 걸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그 결정을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